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반일 종족주의 책을 내고 나서 여러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 또 민족문제연구소, 또 광복회 학술원 이런 곳에서는 심포지움까지 열면서 저희 반일 종족주의 책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반박하는 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거의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손을 봐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이런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 후속편을 준비를 하면서 대법원의 징용배상 그 소송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 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징용배상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징용배상 소송이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소송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구 일본제철 노무자의 징용배상 소송이 먼저 나왔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일 간에 큰 지금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구 일본제철 노무자의 징용배상 소송의 원고는 4명입니다. 당초 200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 2008년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를 하니까 2009년 7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다시 돌려보냈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2013년 7월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신일철 죽음 쪽이 상고를 하니까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4명의 원고 소송 이전에 이 중에 2명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997년, 그러니까 20년도 넘었죠. 1997년 12월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이 2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방재판소에서도 패소하고 또 항소를 했는데 고등재판소에서도 패소하고 상고를 하니까 최고재판소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머지 2명을 더 모아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소송의 쟁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제철의 취업이 과연 강제 동원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제철에서 실제로 강제 노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일본 제철이 옛 일본 제철과 동일한 법인인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 회사는 구 일본 제철인데 이 일본 제철은 해산이 되고 그 후에 신일본 제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제철소로 나눠졌다가 그것이 합병이 돼서 신일본 제철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일본 제철과 구 일본 제철이 동일 법인인가 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 주장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은 이 모든 쟁점을 다 통과해서 징용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강제동원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본 제철에 소송을 낸 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명입니다. 왼쪽부터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씨인데요. 대개 20년대생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분이 1923년생이고 제일 늦은 분이 29년생입니다. 이 중에 3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이춘식 씨 한 분만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여운택, 신천수 2분에 대해서는 붉은 박스 표시를 했는데요. 이 2분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에서 구술 증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정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됐는지, 또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분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 일본으로 간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갔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운택 씨는 1923년에 전북 익산 출생인데요. 불우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자기 아들을 동생한테 맡겼어요. 여운택 씨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버지인데 맡겨놓고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단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머슴처럼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했었고, 그랬다가 우연한 계기로 16살 때 한 일본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인을 따라서 그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18살인 1941년에 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조선무연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있고 그 탄광에서 이제 석탄을 캐서 무연탄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탄을 캐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해서 주물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주물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걸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이발소에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이발소는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손님으로부터 일본 제철에서 공원을 모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43년 9월에 일본 제철의 공원 모집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한 동기는 기술자가 되겠다 하는 거였고요. 응모를 하면서 일본인 교장의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천수 씨는 1926년에 전남 장성 출생인데요. 집안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다 그래요. 중층 정도였고, 그래서 4년제 보통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래서 17살 때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친구가 평양에 있다고 해서 그 평양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일본 제철의 공원 모집 벽보를 보게 된 거예요. 역시 기술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이때 평양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응모를 했고 약 5대1의 그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일본어를 할 수 있다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점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완전히 자유의사로 일본 제철에 취업을 한 겁니다.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취업을 한 건데, 이게 여운택 씨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모 전에 그 이발소 손님이었던 일본인 군속,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인 중위까지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군대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차라리 일본 제철에 응모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응모를 할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집에 합격하도록 청탁까지 넣습니다. 이거는 신체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인데,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에 그 왼쪽에서 세 번째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분이 여운택 씨입니다.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에서의 소송을 도와줬던 사람들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신천수 씨입니다. 자, 여운택 씨 키가 상당히 작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 이러니 신체 검사에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평소 안면이 있던 교장, 아마 일본인 교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발소에 오는 손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 교장 선생의 명함에 소개글을 받아서 아마 추천을 해줬겠죠. 일본어도 잘하고 뭐 등등. 그래서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가는 동안에 도망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딱 2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기술자가 돼서 일본이든 조선이든 돌아와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일본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자유의사로 일본 제철에 취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 강제노동이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면 체벌을 했다 그래요. 감독자가 때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통제도 심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외출을 못했다. 그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외출을 했는데, 그나마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무리를 지어서 단체 행동을 하고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운택 씨는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더 사회물을 먹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 이제 누구한테 항의를 하겠어 라면서 그걸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 생활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운택 씨는 기중기 조작법을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중기를 조작을 하면서 철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일을 잘해서 모범공원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가보니까 부자유스러웠다. 처음 약속과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합법적인 모집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계약 조건이 당초 들은 거하고 다르더라.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아예 계약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강제 동원한 거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가본이 강제 노동이었다.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근무 조건이 좀 달랐다. 이거는 이제 민사 문제고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44년 2월에 현원징용됩니다. 현원징용이란 것은 그 작업장 자체가 징용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임의로 자유롭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용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징용은 물론 강제동원이죠. 그러니까 현원징용이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냐,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 외에 다른 원고, 그러니까 이춘식 씨, 현재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그 이춘식 씨의 경우에는 일본 제철에 노무자로 갔다가 44년도에 징병이 됐는지 군속이 됐는지 해서 일본 제철을 떠납니다. 떠나서 포로감시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현원징용이 됐다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간 것 자체를 강제동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가 일본에 간 것은 완전히 자유의사로 간 거기 때문에 강제동원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징용배상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처음 일본 제철에 취업한 것 자체를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여운택, 신천수 이 두 사람은 기술자가 되려고 자유의사로 일본에 간 겁니다. 청탁까지 해가면서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에 간 것에는 불법적인 요소, 즉 불법적인 강제동원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강제동원이었다 하는 주장도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 위반인 회사가 계약 조건을 어긴 이런 겁니다. 따라서 불법적 강제동원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징용배상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